김정은의 독단적인 결정이 불러온 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악수 중에 악수가 될 거예요.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할 때 공감대가 전혀 없이 알리지도 않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파병은 더 해야 되고 희생은 늘 거고 알릴 시기 놓쳤고 왜 저 파병했는지 이유도 없고 김정은은 숨기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근데 러시아는 총알바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뭐냐. 트럼프 당선인의 공언대로 러우 전쟁이 강제 휴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더욱 긴장감이 감도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우 전쟁은 아주 복잡한 얽히고 설킨 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죠. 그분의 말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24시간 안에 끝낸다. 예, 맞죠. 끝낸다는 건 종식이거든요. 네. 근데 러우 전쟁은 종식되려면 평화협정이 필요합니다. 네. 평화협정, 원래 전쟁이 영토 때문에 싸우잖아요. 네. 그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영토를 서로 합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교환, 그 다음에 손해배상, 관계 개선, 이런 패키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러우는 영토가 합의가 안 돼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20%가량, 네. 남한 면적이에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토를 젤렌스키는 돌려주면 종전하겠죠. 네.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이걸 돌려주면 전쟁 왜 했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봤자 휴전이다. 근데 휴전도 사실상 강제 휴전, 원하지 않는 휴전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강제 휴전은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강제 휴전이고 이 상태에서 휴전을 하면 푸틴이 이기는 거거든요. 남한 면적 정도를 차지했고 크림반도와 돈바스라고 하는 분리주의 지역을 이어버렸거든요. 네. 띠로. 이 남부 회랑을 완성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뭐냐면 러우 전쟁은 첫째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 네. 그리고 빨리 끝내는 게 미국의 이익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지원하니까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유럽 전체가 뚫리니까 유럽으로서는 나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뻐하지도 않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왜 안 이뻐하느냐? 슬라브권이거든요. 구소련이었거든요. 네, 맞죠. 그 슬라브권과 유럽 이쪽의 그 정서는 좀 많이 어긋나요. 근데 나토도 아니고 이쁘지도 않은데 왜 도와주느냐? 우크라이나가 뚫려버리면 유럽 위험하거든요. 폴란드가 뚫리고 독일이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하는 거예요. 유럽에게는 우크라이나가 큰 도움이 안 돼요. 안보적인 거 외에는.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끝내고 싶은데 끝내면 돈이 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끝내면 푸틴이 이긴 거고 푸틴이 이기면 버릇 나빠져서 또 전쟁이 일으킬 거고 이게 나토의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신경 안 쓰고 어쨌든 빨리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한테는 현재의 점령지를 인정해주는 당근을 주는 거죠. 그러면 푸틴은 속으로 씩 웃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한테는 이제 협박 반, 당근 반을 줍니다. 자, 전쟁을 휴전하면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러시아에게 합의문에 못을 받겠다. 그 다음에 이 경계선, 러시아 점령지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나토군, 평화유지군을 가서 파견하겠다. 그럼 전쟁 못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재건을 지원해주겠다. 전쟁 푸틴이 더 이상 못 일으키게. 그 다음에 재건하는데 재건 비용을 도와주겠다. 어떻게? 푸틴이 파는 석유, 천연자원에 세금을 부과해서 여기서 잉여를 가져다 도와주겠다. 이런 정도의 보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은 푸틴으로서는 유리한 안이죠. 이걸 젤렌스키가 알았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쿠르스크 그러죠. 네. 거길 젤렌스키가 침공합니다. 이건 침공이에요. 네. 그동안 러시아가 침공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남부 전선이고, 그러니까 전선은 지금 3개예요. 남부의 회랑 요 지역이 전체 전장 면적의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위에 하르키우라고 우크라이나 형태 작은 면적에서 전투가 있어요. 여기 군수공업지대니까 예민한 지역입니다. 여기 주전선은 아니에요. 여기도 우크라이나 땅이에요. 근데 쿠르스크는 뭐냐? 그 위에 러시아 땅이에요. 갑자기 젤렌스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쿠르스크로 치고 들어가거든요. 8월 초에. 아니라 공격을 한 거네. 공격이었어요. 네. 이게 언제냐? 8월
지금 저기 나오는 저 지역이거든요. 지난해 8월 초였어요. 약 2주, 3주간 공격으로 저기 시커멓게 칠해진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한 10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한 배 반 면적 되는데 이걸 점령했어요. 그 러시아를 깜짝 놀랐죠. 그렇죠. 그런데 저 쿠르스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러시아가 뺏긴 최초의 영토입니다. 상징성이 나름 있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거기다 쿠르스크는 2차 세계대전에서 스탈린이 히틀러를 격파한 상징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제 달았죠. 그래서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탈환 작전에 돌입했어요. 그래서 현재 50% 정도를 탈환했어요. 지금도 최근에 외신 쪽 뉴스 보니까 저기를 러시아가 다시 가져갔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내줄 수 있다. 수개월 내 이런 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영원히 가면 현실성이- 내주죠. 영원히 가면. 근데 젤렌스키의 목표는 영원히 점령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기를 잡고 있는 한 푸틴으로서는 휴전에 동의하기 어렵죠. 러시아 본토를 뺏겼으니까. 두 번째, 저길 잡고 있는 한 저 땅은 푸틴으로서는 아주 중요하니까 저 남부에 있는 땅과 바꿀 수 있잖아요. 큰 그 땅과.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있죠. 있죠. 왜냐하면 푸틴으로서는 러시아 본토를 뺏긴 상황에서는 절대로 휴전을 한다? 그러면 자존심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쟁의 99%를 차지하는 저 지역이 뜨거운 게 아니고 500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저 뜨거운 쿠르스크가 아주 이제 열점지대가 된 거고 지금 북한군이 거기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인해 전술을 써요, 지금. 그러니까 병력과 장비를 소모하더라도 쿠르스크를 뺏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먹고는 있지만 병력과 자원 소모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보통 평균 잡아서 하루에 한 1000명 내외 정도가 러시아가 소모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000명 소모된 적도 있어요. 저 지역에서. 그리고 지난해만 러시아 병력 소모가 약 40만 명 정도 추정되거든요. 지금 전쟁이 이제 2월이면 3년 되거든요. 2월 24일이면 러시아 병력 소모가 80만 명쯤 돼요. 70에서 80. 소모라는 게 이제 뭐 전사하고 부상. 부상자. 그러니까 전선에서 이탈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80만 명인데 작년에 40만이다. 네. 그럼 저 쿠르스크 전투에서 너무나 많은 소모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력 소모를 감당을 못하니까 저기에 북한군이 간 겁니다. 보충하러. 그래서 북한군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종합하면 전선은 정체되어 있는데 네. 쿠르스크가 격화되고 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네. 못 끝내요. 그러나 휴전 모드로 갈 건 틀림없거든요. 네. 크게. 그러면 마지막 자기가 서 있는 땅이 국경선이 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6.25 때처럼. 우리도 1년간 공방이 있고 2년 동안은 휴전선에 그렇죠. MDL에서 치고받고 그래. 네. 고지전 했거든요. 영화 고지전도 예, 딱 그 상황이에요. 그 배경이었잖아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세하지만 이 쿠르스크는 거의 고지전이에요. 밀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는 거죠. 이게 현 상황이고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총력전을 벌여서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그 가장 뜨거운 불꽃은 쿠르스크다. 그런데 쿠르스크에 병력과 자원을 밀어넣으니까 이 북한군의 소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박사님, 현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측은 최근에 북한군 사상자가 뭐 3,800명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한 8천여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갭이 큰 건가요? 지금 나오는 숫자는 하나도 믿을 게 못 돼요. 예를 들면 11,000에서 12,000명이 북한군이 쿠르스크 갔거든요. 네. 12월 중순경부터 전투에 참여했다는 게 한국, 미국, 우크라이나의 공통된 견해예요. 네. 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발표는 일단 걸러야 돼요. 왜냐면 거짓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원래 전쟁이라는 예, 그런 게 과장이나 있어요. 네. 아니면 축소하거든요. 자기들이 유리하게.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판단은 비교적 정확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3,000명. 그 다음에 5일 날 미국의 팟캐스트와 인터뷰할 때 3,8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12,000명이 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3분의 1이 괴멸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전멸이에요. 다 죽어야 전멸이 아니에요. 11,000명, 12,000에서 3분의 1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찍는데 카메라 몇 대 있거든요.
여기 한 대 없어지면 장면 안 나오죠. 그렇죠. 2대 없어지면 아예 못 찍죠. 하나만 갖고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1,000명, 12,000명 같지만 3, 4천 명이 소모되면 사단 작전을 못 해요. 축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만일에 3,800이 소모됐다 그러면은 그건 전멸한 거예요, 사실상. 한 달 더 가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는 믿기 어렵다. 그러나 12월 중순과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2월 제 기억으로 17, 18일 날 미국 발표가 1,000여 명 손실.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이 그 시기에 전사 1,000, 전사 100, 부상 1,000이었거든요. 숫자 12월 차이가 좀 20일 많이 정도 나네. 기준으로. 네. 그럼 지금 한 2주, 3주 지났잖아요. 그렇죠. 2주 지났잖아요. 그 추세라면 한미 당국 추산대로라면은 2,000명 정도로 늘어났을 거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쪽은 너무 과장됐고. 그러니까 1,000에서 2,000 사이는 소모가 됐을 거다. 소모라는 게 나쁜 말이죠, 사실. 죽은 건데. 부상당하거나. 그러나 전투 용어는 소모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2,000명이어도 11,000, 12,000 중에 거의 5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럼 그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보충병이 가야 됩니다. 아니면 작전을 축소해야 되거든요. 전선을 줄이거나. 그러니까 전쟁 영화 보면 끊임없이 보충병이 가잖아요. 안 그러면 전선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믿던 한미 당국을 믿던 정확한 정보는 없다. 예, 없다. 그러나 확실한 건 인민군, 북한군의 소모는 비상식적으로 크다. 천문학적으로 크다. 준비 안 된 군대가 준비 안 된 전쟁에 투입이 돼서 인해 전술식 소모전에 네. 지금 총알 바지로 맨 앞에 서고 있다. 이게 거의 정확한 판단일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약간 과장과 축소가 이제 가미된 정보를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북한군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뭐 많죠. 예. 일각에서는 이 북한군이 없었으면은 러시아는 더 밀렸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 있어봤자다 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북한군 전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핵심적인 내용들 팩트 체크가 가능할까요?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 러시아군 4만, 네. 북한군 5만, 12월 현재가 아니고 있는 걸로 추산되거든요. 그러면 10,000명이 됐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뭐 일단 뭐 머릿수만 보이더라도 그럼요. 좀-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서 5개의 전선이 있는데 4개 전선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만 이렇게 네. 담당하는. 근데 많이 더 왔어요. 그럼 전선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4을 상대하다가 5을 상대하니까 전선이 늘어질 거 아니에요. 얇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4명이 더 잘 싸우죠. 첫 번째. 두 번째, 북한군이 후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후방을 지키던 러시아 병사가 앞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0명은 볼륨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도움이에요. 일개 사단은. 천문학적인 도움이에요. 근데 문제는 북한군이 전세를 좌우했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도움은 됐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첩보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 북한의 이 특수작전군, 네. 11군단, 폭풍군단이 갔다는 게 주축이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판단이 가능한 게 북한군의 전선에 지금 MDL 휴전선에는 네. 서쪽부터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4개 군단이 포진해 있어요. 네. 전쟁 나면 얘들하고 우리 국군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준비가 돼 있죠. 여기서 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길 빼면 구멍이 생기니까. 그럼 후방 군단인데 후방이 압록강, 두만강, 서해, 동해 이쪽은 비교적 허술해요. 이 장비가. 제일 센 데가 평양방어사령부, 평방사. 네네. 우리 수방사 막 요새 시끄러웠죠. 네네네. 수도방위사령부. 이게 제일 세요. 이거 못 뺄 거 아니에요. 김정은 지 목숨 지키는 거니까. 그 다음 압록강, 두만강에 허접한 군대는 또 빼면 전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11군단이 평양 뒤에 있거든요. 특수작전군. 이게 바로 경보병. 이 주축이에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무장을 잘하면 싸움을 잘하겠죠. 네. 근데 느리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탱크 장갑차를 가지면. 그러니까 경보병은 뭐냐면은 무장을 가볍게 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전의 경보병은 뭐냐면 기계화되어 있어요. 네. 이게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이라는 게 경보병의 최첨단이에요. 자, 미국의 탱크 중에 제일 센 게 M1, A1, A2, 에이브럼스 탱크거든요. 무지하게 세요. 천하무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게예요. 60톤이 나가니까 비행기를 못 실어요. 이동하려면 배로 가야 돼요. 배로 가면 몇 달 걸리잖아요. 한참 걸리죠. 걸프전 때
후세인이 침공했지만 이 장비 전개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사람들은 에어기 타고 가면 되지만 네. 그때 미군이 깨달은 게 전력은 좀 약해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신속 배치군 개념이에요. 이 스트라이크 여단은 뭐냐면 탱크를 장갑차로 바꾼 거예요. 캐터필러 무거운 거를 바퀴로 바꾼 거예요. 네네. 그러면 C5 갤럭시나 C17 글로벌 마스터 미국의 전략 수송기로 싫거든요. 그럼 바로 가거든요. 그럼 화력은 약하지만 신속하게 적정한 그다음에 장갑차 보병이 타고 있으니까 요 개념이거든요. 있고. 이게 경보병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폭풍군단 11군단 경보병 개념은 6.25 때 경보병 개념이에요. 그냥 보병 다리로? 걸어서 다리로? 예. 걸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이 4.25 군단이 터지잖아요. 전선에서. 그럼 평양 뒤쪽에 숨어 있다가 산악행군을 통해서 태백산맥 축선으로 내려와서 뭐 충주나 여주 이런 데로 들어와서 뒤에서 후방 교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 보병이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보병 개념이죠. 요새 개념으로. 그 군단이 파견이 됐잖아요. 같죠. 근데 문제는 자 한반도는 산악이잖아요. 네. 근데 거긴 평야예요. 일단 전쟁 환경이 달라요. 네. 그다음에 탱크하고 장갑차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아마 유튜브에서 보면 밀리터리 탱크하고 장갑차가 맥없이 부서지죠. 네. 그러니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없으면 아예 전쟁을 못 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탱크, 장갑차, 야포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은 그게 없잖아요. 경보병이니까. 손에 들고 가는 무기가 다예요. 소총, 수리탄, 지뢰, 유탄 발사기, 그다음에 RPG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제일 중화기가 60mm 박격포예요. 이 박격포를 분해해서 들고 다니거든요. 포탄은 배낭에 메고 지고 다니고. 다니고. 근데 이 60mm 박격포는 사거리가 2km밖에 안 돼요. 그 2km 내로 가는 길에 전력 손실이 클 수도 있겠네요. 2km 이상은 타격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군은 155mm 약포를 쓰거든요. 네. 이 사거리가 30km예요. 기관총도 구경이 큰 거는 2km 넘어가도 가거든요. 물론 살상 범위는 더 좁지만. 네. 드론도 있을 거고. 그럼요. 드론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빈약한 무장을 가지고 평야에서 산악도 아니고 기갑장비 보호도 없고 떼죽음이죠. 그래서 이제 총알바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근데 것 러시아는 같은데. 총알바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아, 러시아는 총알바지를 통해서 전술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그걸 스톰 대치 작전이라고 그래요. 스탈린이 썼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악마적인 명언인데 한 명이 죽으면 비극이다. 네. 근데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음. 쿠르스크 전투에서 히틀러가 스탈린한테 질 때도 전투엔 이겼어요. 왜냐? 독일 탱크는 튼튼하거든요. 그때 뭐 4호 탱크, 5호 네. 탱크, 뭐 펜저 뭐 이런 것들, 티거 이런 것들. 근데 소련은 T-34를 썼거든요. 이 T-34는 특징이 뭐냐? 간단해요, 구조가. 값이 싸고. 그 T-34가 3대 내지 4대 부서질 때 독일은 탱크 한 대가 부서졌어요. 그럼 독일이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일은 이걸 회복을 못했고 소련은 T-34 한 대 부서지면 5대를 밀어넣었거든요. 여기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톰 대책자들은 뭐냐? 인원은 많으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이 독일보다 사망자 수가 서너 배 많았어요. 근데도 이긴 거죠. 뭐냐? 인해 전술로 병력을 밀어넣는 거예요. 빈약한 부대를. 먼저 들판에. 그럼 우크라이나군이 있다가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쏘면은 우크라이나군의 위치가 발각이 돼요. 그럼 얘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쪽에 때리는 거예요. 요 미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은 무장은 빈약하고 지형은 모르고 말은 안 통하고 드론이라든지 현대전은 네. 아무런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자기들 쓸 탱크 장갑차도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해주고 여기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군의 병력을 추가적으로 더 보낼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인가요? 전쟁이 길어진다면 네. 100%죠. 왜냐하면 100%라면 좀 그러네요. 99%. 우리가 베트남전 때 64년부터 파병했거든요. 73년까지. 베트남 75년에 망했죠. 무려 34만 명이 파병됐어요. 연인원이. 비둘기 부대부터 시작해서 백마부대, 명호부대, 뭐 청룡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1,000명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모대로 하면 몇 달 못 버텨요. 그렇죠. 봄 되기 전에 다 소모될 거예요. 네. 그럼 손 떼면 모를까 더 지금 러시아도 병력이 부족한데 더 보내라고 말하겠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의
안 되는 게임을 가지고 계란으로 발치기 격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렇게 러시아를 도와주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길래 보내는 김정은은 걸까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전투력을 과장했을 거고 과신했을 거고. 김정은이 본인이 최대 전략가라고 판단해요. 착각을 해요. 정말 그 눈에 보여요. 세계 최고의 군사적 전략가라고 노동신문에 매번 나와요. 근데 제가 보기엔 바보거든요. 네. 전혀 지금 현대전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폭풍군단의 전투력을 과신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000명이 가면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뭔가 뭐 경제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어마어마한 대가가 있죠. 뭐냐? 일단 러시아는 식량, 밀, 석유, 비료의 3대 수출국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있어도 김정은은 숨 쉬거든요. 숨통은 트이거든요. 그 다음에 군사 기술이 있잖아요. 핵, 배워오는 거. ICBM,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산업 기반이 없어서 그렇지 군사 기술은 세계 최첨단 중에 미국 다음이 그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군사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 이걸 노린 거죠. 이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받을 게 많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건 착각인 게 러시아가 하고 북한은 상호 무역 거래에서 루블화 결제에 합의했어요. 네. 루블화가 또 어디다 써요? 그 당사자 빼고는 쓸만한 데가 없죠. 이제는 없죠. 국제사회에서는. 위안화하고는 다르죠. 네. 중국 위안화는 다 통하죠. 네. 근데 루블화는 그럼 러시아가 달러로 주면 되죠. 러시아도 지금 달러가 없어요. 네. 이 제재 때문에. 루블화 받으면 쓸데없죠. 두 번째, 밀가루, 석유, 그 다음에 비료 받으면 도움은 되지만 이게 북한 경제를 살리지는 않거든요. 숨통은 트이게 할지 않죠. 숨통을 트이게 하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 밥 한 끼 주면 밥은 먹고 기운을 차리겠지만 네. 문제는 일하고 노동하고 기술 배우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근히 연명만 하는 거거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인민군이 처절하게 지금 희생당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곧 소모 다 될 거예요, 되면. 그러면 이제 체면이 안 설죠. 러시아한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는 거. 추가 파병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예 병력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투력이 확인됐으니까. 그럼 이제 인민군의 전력 공백이 생기죠.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뭐냐. 끝없는 소모가 발생을 하면 아직도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파병 사실을 안 알리고 있어요. 안 알리게 못 알려요. 왜냐? 우리가 월남전 갈 때는 냉전 체제잖아요. 네. 공산진영과 자본진영이 싸우니까 6.25 때도 그래서 자유진영이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명분도 있었고 우리 갈 때 자원 입대였단 말이에요. 부모 몰래 간 사람도 많아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근데 북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적국이 아니에요. 소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우방이라고 생각해요. 소련하고 똑같은.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은 우리가 미국 가서 캐나다랑 전쟁하라고 그러면 전투 의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캐나다는 동일한 우방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야 러시아 가서 저 우크라이나 사람이랑 싸워. 그럼 전투 의지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 자체는 북한 주민 그 누구도 용납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거기 왜 가? 근데 우크라이나랑 싸우라고? 우크라이나는 심지어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무장을 도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정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가서 우크라이나 사람 죽이라고요? 러시아를 위해서?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 좋아하느냐?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감정이 없어요. 이게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적인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많이 악화되었고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기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지만 장고 끝에 악수예요. 악수예요. 왜냐? 저 정도 전사자들이 발생하면 저도 이제 탈북한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우크라이나 파병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 절대 못합니다. 거기 가서 왜 죽어요?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 사실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전사자들 이제 조금씩 대규모니까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숨길 수가 아무리 차단이 없잖아요. 되어 있다고 숨길 하더라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북한도 합계 출산율이 1.34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한 명 나요. 북한 주민들이 독재를 참고 견디는 것도 자기 자식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애지중지한 자식이 얘기도 없이 끌려가서 그것도 개죽음 당했어요.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그럼 뒤집어지죠. 중요한 건 명분 없는 전쟁에 파병을 할 때 공감대가 전혀 없이 알리지도 않고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알려지기 시작, 이제 시기를 놓쳤어요. 이미 알릴 시기를 놓쳤어요, 이미.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한 다음에 그렇죠. 지금 알린다고 그러면 더 뒤집어질 거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이에요. 파병은 더 해야 되고 희생은 늘 거고 알릴 시기 놓쳤고 왜 저 파병했는지 이유도 없고 김정은의 독단적인 결정이 불러온 이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악수 중에 악수가 될 거다. 그 보통 막 저희도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질 때는 가장 현명한 해결 방법이 솔직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거잖아요. 북한은 지금 그거 하기가 이제는 어렵다는 거 그거조차도 이제는. 김정은 북한에서 참 저도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는 신이에요. 음. 무오류성. 수령의 무결점, 무오류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네. 한때 뭐 그런 거에 저기 막 놔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은 실수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해서도 안 되는 인물이고. 해서도 안 되는 인물이고. 물론 가끔 미안하다고 얘기는 해요. 면모가 없다고. 그러나 이 정도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더 큰 게.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 벌써 지지난해 연말이죠. 2023년. 그 다음에 2024년 1월에 두 차례 정치 행사를 통해서 남북을 전쟁 관계로 전환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했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김일성의 주체 사상의 핵심이 통일과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민족주의적 공산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민족과 통일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서 지우라고 지시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우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지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의 아들이기 때문에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소위 집권한 거잖아요. 근데 백두가 뭐예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항일운동했다. 99%는 거짓말이에요. 1% 갖고 튀긴 거거든요. 김정일이 백두산 밀양에서 태어났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42년 2월 16일 날, 2월 16일은 백두산 영하 40도거든요. 임신한 여자가 옛날에 그 산에 올라가요. 하바롭스크 병원에서 났거든요. 그것도 거짓말 했어요. 근데 왜 백두를 말하느냐? 백두산은 민족과 광복 통일이거든요. 그 지가 백두혈통이라서 집권했는데 지 다리를 끊어버린 거죠. 민족과 통일을. 그걸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공개 못했어요. 근데 지금 파병도 사실 공개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낳는 거예요. 지금. 되돌릴 수 있는 늦었어요. 터트려봤자 이제 이거는 김정은을 숨기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박사님, 그 작년 12월 초에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이후로 북한이 좀 조용했었잖아요. 배 납작 깔고 있죠. 그러다가 최근에 6일이었나요? 이달 6일에 이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건 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은 12월 3일, 4일 날 계엄 사단이 났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까지 한 달이 넘었네요. 음. 북한이 딱 4번 보도했어요. 우린 지금 매일 온갖 네. 뉴스 때문에 좀 딴 거 보고 싶을 정도로 다 그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딱 4번 보도했어요. 이 12월 11일 날, 12일 날, 16일 날, 그 다음에 올해 1월 3일 날. 여기하고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 자기네도 지금 불안한데, 네. 아주 납작 깔고 보도를 아예 안 해요. 왜냐면 여기 보도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저기는 대통령을 탄핵이 뭐라고? 쫓아내는 거라고? 아, 지도자 임기가 있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면 왜 이렇게 잘 살아? 네. 차는 왜 이렇게 많아? 뭐 헤어스타일 여자들 저렇게 해? 옷 저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끊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왜 발사했느냐? 트럼프죠. 왜냐하면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본인들 말하기로 1500km. 우리 합참 판단 1100km. 그런데 본인들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랬거든요. 그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면 사거리가 3000에서 5500을 말해요. 1500도 한반도는 아니죠, 대상이. 그렇죠. 1100도 아니죠. 3000에서 5500이면 사거리가 어디냐? 미 본토는 아니죠. 네. 일본 전역과 일본의 유엔사 호방기지 조일미군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괌. 괌을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 괌 때릴 수 있어 이거거든요. 그 얘기는 트럼프 들으라는 얘기죠. 그 왜 트럼프 들으라는 얘기일까요? I'm here. 나 여기 있어. 나 있는 거 알지? 나 전쟁함 있는 거 알지? 나 준비하고 있어. 나 말려야 돼. 이 얘기죠, 지금. 1월 20일 날
또 김정은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꼭 쏠 때 꼭 가요, 김정은은. 그것도 김주일 또 데리고 가요, 저 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 태평양상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적대적인 태평양상에 있는 임의의 국가래요. 그거 누구예요? 미국을 말하는 미국이죠. 거죠. 그걸 견제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면 저게 핵탄도 탑재 가능한 거거든요. 괌을 때릴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 본인이 말해요. 이거 아무도 못 막는다고. 푸틴하고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집권하면 나 보러 와야 될 거야. 안 그러면 나 계속 사고 칠 거거든. 나 이제 계속 이거 나쁜 짓 하고 있어. 막아야 돼.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시그널을.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일기 시절 때처럼 하노이 뭐 회담 같은 것처럼 정말 그런 좀 2차 회담 이런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매우 있어요? 높죠. 지금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바이든 정권도 경제 지표는 안 나빴어요. 실업률 뭐 거시 지표. 근데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취직은 했는데 월급 타면은 휴가도 못 가고 외식도 못 해.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파고 들어온 게 트럼프거든요. 관세를 높일 거야. 네. 제조업을 만들 거야. 미국의 제조업이 왜 떠났어요? 생태계가 안 좋으니까 떠난 거 아니에요. 네. 바이든이 불러들였잖아요. 네. 보조금 줬잖아요. 안 오니까. 근데 트럼프 보조금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왜 가요? 관세 올리면 물건값 올라가죠. 그 상황에서 외국의 기업들이면은 생태계 그거 나쁜데 기업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를 유발할 뿐이에요. 미국 중산층 소비층들에게 더 가혹한.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적 효과는 제가 보기에 나기 어렵다. 오히려 트럼프의 야심은 그러니까 갑자기 파나마, 그린란드 군사적 수단 쓴다 그러죠. 어제 그랬었죠. 안보 문제를 끌고 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리는 건 오히려 그렇게 큰 가망 없는 경제보다 안보 쪽, 외교 안보 쪽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 자, 러우 전쟁 끝내면 강제 휴전하면 중동 벌써 사그라들죠. 네. 북한 김정은만 합의하면 세계를 해결하면 트리플 크라운이죠. 그 예전에 그거네요. 예전에 본인이 받고 싶어 했다 못 받았던 노벨 노벨 평화상. 평화상이죠. 그러면 지금 그린란드, 파나마도 안보 문제잖아요. 네.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 질서를 어기고 지금 뭐 폭력을 사용해서 가져가겠다 이 얘긴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야심은 오히려 푸틴처럼 근육질의 이 트럼프의 모습을 보이려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엔. 경제는 복잡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러우 전쟁은 눈치 보고 휴전 모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4시간 안에 안 끝나지만 트럼프 집권과 동시에 일단은 모두는 휴전 모드로 갈 거예요. 여기저기서. 전투는 안 끝나지만. 네. 중동은 거의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축이, 저항의 축이 무너졌거든요. 하마스, 헤즈볼라, 네. 시리아, 이란 거의 빈사 상태, 러시아 뒷배 무너지고, 네. 그러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가 김정은과만 모종의 뭘 합의를 허술한 거라도 뭐 이끌어내면 세계를 다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불안정하지만. 그럼 사실 노벨 평화상 줘도 돼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트럼프는 이미 알렉스 웡이라고 하는 트럼프 일기 때 하노이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했던 네. 대북 특별 부대표를 이 친구만 유일하게 불러들였어요. 외교안보 라인 중에서. 생각이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일단. 해리스 백악관의 부비서실장을 역시 트럼프 일기 때 이 북한과의 관계를 주선했던 인물이에요. 여러 가지. 이 두 인물을 모두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서 꼭 불러들일 때마다, 웡 불러들일 때마다, 이 사람이 김정은 만나는데 도움 줬어. 꼭 이 얘기를 해요.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럼 김정은을 왜 목매느냐? 북러 밀착을 해봤더니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네. 경제 최악이에요. 환율이 1달러당 8,400~500원이어야 되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27,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지금 환율이 북한 네, 그 통화. 우리 지금 환율이 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식량 가격도 더블 2배.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뭐 알곡 생산이 108%다 뭐 지입으로 떠들었지만 우리 농진청에 따르면은 0.8% 감소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북러 밀착하니까 중국이 째려봐요. 중국이 그래서 지난해 북중 교역이 안 그래도 줄었는데 네. 6, 70억 불 되던 게 한 23억 불로 줄었는데 2023년에 거기서 5%가 또 줄었어요.
이 쫄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아닌 것 같지만 북러 북중이 미래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래도 러시아는 물론이라도 중국이랑은 거의 수년째 그러니까. 오랜 기간 되게 나름의 좋은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번 러시아 파병 사건을 계기로 좀 틀어진 느낌들이 강하고 왜 그렇게 둘 사이는 이렇게 요원해졌을까요? 선을 넘었어요. 북한이. 북한이. 왜냐하면 일단 김정은은 반중이에요. 음, 자, 중국하고 북한이 친한 것 같지만 네. 북한 정권이 2,500만, 600만 입장에서 네. 15억이 옆에 있잖아요. 중국이 강성할 때 한반도가 편한 날 있었나요? 바람잡은 날 없었죠? 그러니까 양측은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친중파를 죽이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 장성택, 국무부. 2013년 12월에 네. 쳐요. 이게 친중파의 거두였거든요. 장성택을 죽이면서 친중 라인이 괴멸돼요.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는 중국이 보호하고 있던 이복형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암살합니다. 네. 최악이죠, 북중 관계.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에는 친중파가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친중파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아무 일 없다는데 해에 웃으면서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딸애네 시진핑 만나러 가잖아요. 네. 왜? 이제 판문점 이제 남북미 정상회담 해야 되니까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가서 웃으면서 나 도와줘야지 이랬거든요. 그 시진핑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래도 관리를 했죠.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런데 북러가 밀착하면서 지난해 6월에 북러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일반 국가 간의 최고의 단계의 조약을 체결해. 동맹조약은 아니에요. 네.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동맹조약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4조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은 동맹조약은 북중은 동맹이에요. 네. 조종, 우회협, 상호 원조조약. 이게 군사 파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유사시에 북한을 점령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위성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왜냐? 지금 현재 중국은 동해로 못 나오잖아요. 네. 막혀 있잖아요. 나진 하산이. 이게 1860년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동해로 나올 수 있었어요. 네. 근데 2차 아펜 전쟁에서 청나라가 프랑스, 영국한테 코피 터지니까 러시아가 살짝 가서 봉이 김선단 역할을 합니다. 야, 니네 화해해. 그러면서 화해를 평화협정 주선하면서 지금 있는 연해주 땅을 받아가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제 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 이후로 영원히 못 나와요. 그때 구룡반도 홍콩도 영국이 가져갔지만 네. 그건 반환 기일이 있었어요. 돌려줬잖아요. 네, 90. 근데 연해주는 기한이 없어요. 중국 땅,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를 못 나오는 게 철천지야. 그 한이죠. 그러니까 항상 북한에 눈독을 들이는 거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하거나 위성국가 만들면 나진, 선봉, 함흥, 청진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동북 삼성이 날개를 달죠. 그러면 태평양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러시아는 또 황당하죠. 왜냐? 중국이 나오면 블라디보스톡이 중국에서 포위되잖아요. 네. 왜냐? 원래 거기가 중국 땅이었으니까 이 연해주가 청나라 마지막에는. 그리고 러시아의 고민은 불안은 뭐냐면 시베리아 극동은 전 인류가 써도 될 만큼의 지하전의 보고예요. 근데 문제는 인구예요. 인구가 수백만밖에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이 몇천만만 가서 눌러 앉아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는 받아도 극동에 중국 노동자는 절대 안 받습니다.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러가 밀착해서 유사시에 러시아까지 군대를 파견하게 되니까 이제 머리 싸맨 거죠. 시진핑이. 이제 끝난 거지 이제.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가 반드시 들어오죠. 왜냐 동해로 못 나오게.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거기다 군대까지 파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네요, 그냥. 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시진핑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관세 네.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고, 트럼프 2기 때. 그렇게 되면 북중러가 조금 더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사님? 아니죠. 북중러는 애증의 관계예요.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적 이해가 충돌하고 냉전기에 전쟁도 했어요. 우스리강유 영토 때문에. 북한의 또 애증 관계고. 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이 생겨요. 지금 중국이 짜증난다고 그랬죠. 더 짜증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짝짝꿍하면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의 목표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북미가 어렵긴 하지만 비핵화에 합의를 하면 비핵화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관계 개선도 같이 가요. 그럼 대사 이전의 단계가 뭐냐? 무역대표부가 평양에 워싱턴에 상하고 개설되게 돼 있어요. 그 안이 항상 살아 있어요. 그럼 중국으로 정말 머리 아프죠. 그럼 미국이 평양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평양에 맥도날드 세워줄까? 아, 마라고라 리조트 만들어줄까? 이게 트럼프 생각이거든요.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가면 이제 중국은 머리가 더 골싸매는 거죠. 이제 더 머리가 아픈 거죠. 점점점 중국의 영향력권에서 북한은 삐져나가는 거죠. 이미 러시아로 1차 삐져나갔고 북미가 가면 그것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북일 관계. 자, 일본은 핵 문제보다 납치자 문제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가 북한이 납치해간 일본인 문제만 해결하면 한 20년은 집권할 수 있을 거예요. 10년, 20년. 그 정도로 큰 문제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핵보다 납치자 문제를 더 크게 쳐요. 그러므로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되면 북한은 또 어떤 이득이 있느냐. 우리도 박정희 정권 때 한일 국교 정상화 뭐 그것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네. 어찌됐건 그 돈은 소중하게 쓰였어요. 북한도 그 돈을 받아요. 그게 100억에서 300억 달러쯤 추산이 돼요. 지금 북중 교역이 20억 달러도 조금 넘거든요. 100억 달러, 300억 달러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정확히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북일 관계 개선하면 중국은 어떻게 돼요? 더 쪼그라드는 거죠. 이제 이게 중국은 영원히 지금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북한은 그래도 아직 카드가 여러 개 있고 있죠. 본인이 있죠. 갑인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국제 관계 측면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소부화의 그 원숭이인가요? 네. 그 사탕 이렇게 목이 긴 병에 사탕을 집으면 손을 못 빼잖아요. 네. 사탕을 놔야 빼잖아요. 네. 이 상황인 거죠. 그 핵을 잡았어요. 근데 핵을 놔야만 되거든요. 네. 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동안. 그 핵이 지금 걸림돌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 핵에서 애매한 합의, 허술한 합의를 트럼프랑 하고 싶은 거고, 트럼프는 이제 급하니까 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대충 해결하는 거예요. 러우도 대충 덮고, 중동도 대충 덮고, 이것도 대충 덮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의 생각은 기존의 핵은 인정받고, 네.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은 나 포기할게. 그리고 영변 핵단지 같은 시설 일부를 다 내놓게. 이게 핵 군축이에요. 핵 동결이에요. 요 가능성이 지금 우려스러운. 이건 우리한테 우려스럽죠. 왜냐?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하니까. 우리에 대한 공격 능력은 인정해주고 대신 미국 공격 능력은 막고 일부만 제거하는 이 핵 군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김정은이 노리는 게 그거죠. 트럼프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다음에 나 해결했잖아. 이제 여기서 멈춘 거야? 이 말은 맞죠.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협상 없었고 북핵은 악화됐으니까. 내가 멈췄지?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이 내가 막은 거야? 이번에 지금 이 극초음 속이 그거예요. 지난해 10월 말에는 뭘 썼어요? 화성 19형을 썼잖아요. 선거 일주일 전에. 이건 미국 가는 거거든요. 뭐예요? 나 내버려두면 미국 공격할지도 몰라. 지금 막아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서 멈췄어? 미국의 공격 능력을 막았어. 됐지. 이렇게 명분을 찾을 거고 김정은은 내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남한에 대해서는 살 수 있어. 대신 관계 개선에서 제재 해제됐어. 요게 위험한 시나리오예요. 왜냐?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요 현실에 우리 국내 정치는 지금 정신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국제 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마무리 질문으로 좀 드려볼게요, 박사님. 예, 국익이죠. 지금 뭐 진영 있는 것 같지만 네. 진영이 어디 있어요? 냉전처럼 없습니다.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 각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현실입니다. 네. 양국의 호혜적이고 앞으로도 오래 갈 거예요. 그 기반 위에서 트럼프가 말하잖아요. 동맹도 거래야. 우리가 동맹은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거래. 근데 트럼프가 말하잖아요. 동맹은 계약이야라고 알려주잖아요. 알았어, 계약이야. 계약은 서로 이익이 되면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이익이 아니면 계약은 파기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동맹 관계는 궁극적으로 파기됐어요. 그러나 지금 한미동맹 계약 관계는 유효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유효할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 국익에 맞는 우리의 국익에 저해되는 비핵화 협상을 막아야 되는 거고 만일에 우리 국익에 저해되는 비핵화 협상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등가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좀 길지만 자치 핵무장, 전술핵 반입, 잠재적 핵능력 구축 이런 보관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전 가능성의 긴장이 커진 러우 전쟁, 현재 국면이 어떤지 또 우리의 과제까지 박사님과 함께 짚어봤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